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국제정치, 특히 미국, 그리고 중국, 굉장히 중요하죠. 이 소식 한번 알아보겠고,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중국 경제, 중국의 미래에 어마어마한 암운이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중국 어떤 불투명한 미래가 들이닥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에서도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는 공화당 경선판에서 의외의 인물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최대 정치 후원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 약칭 AFP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지지를 공식 발표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AFP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극단으로 분열된 미국을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내려면 헤일리 후보가 적임자라며 헤일리는 한 정치 시대를 끝내고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해 조 바이든을 물리칠 기회를 미국에게 줄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그동안 자금과 조직력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헤일리 전 대사가 AFP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명 코크 형제로 잘 알려진 찰스 코크가 이끄는 AFP는 지난 수십여 년간 공화당에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인데요. 코크 회장은 추정자산 620억 달러, 한화 약 80조 원의 거부로 세계 부자 순위 21위인 인물입니다. 현재 미 공화당 경선 후보 경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헤일리 후보와 드센티스 후보가 20% 벽을 두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최대 정치 후원 거물을 등에 업고 메인스트림 언론의 지원 사격까지 받는 헤일리 후보가 과연 다음 대권을 거머쥘지 주목됩니다.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활약하던 게 지금도 기억에 선하네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화염과 분노 해서 북한과 전쟁을 할 뻔했던 바로 그 시기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때 유엔에서 제재해야 된다, 중국이 제재해야 된다. 당시 이 헤일리 전 대사는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또 북한이 핵 개발할 때 중국 니들이 그 배후에 있잖아. 니들이 북한 핵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니들을 제재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더욱더 제재해야 한다라고 그냥 유엔에서 대놓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강경한 매파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바로 그게 이 사람인데 찰스 코크 회장인데 매번 큰 선거 할 때마다 공화당에 1억 달러대 이상의 거금을 쾌척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지해주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미국 선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이건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주지사를 했고, 그리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동력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코크 회장 등 공화당의 근저에 있는 사람들이 헤일리를 픽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공화당 대선 후보 군들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50% 이상에서 60% 또는 70% 근접하는 이런 엄청난 지지율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팬덤이 엄청 강한 대신 기존의 어떤 그 주류층에서는 조금 배척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막 초반에 치고 나누고 갔더니 주춤했죠. 그래서 지금 뭐 7%에서 10%대 초반 뭐 이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뭐 의미 없고, 여기 니키 헤일리 이 유엔 대사인데, 전 유엔 대사 드센티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동력을 못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메인스트림 언론, 주류 언론들이 니키 헤일리 전 대사를 띄워주기 시작했다. 자, 돈이 들어가고 언론이 띄워주고 이러면 뭔가 바람을 탈 수가 있죠. 선거는 바람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도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너무 인기가 없고 또 너무 고령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고령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빠지고 새 세대가 들어와서 정치한다. 이 말을 지금 AFP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상적이지만 아주 매파인, 그래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인텔리전스 하면서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강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고립주의적인 이런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동맹 그거 왜 필요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돈 받으려면 돈 많이 내. 한국 5조 원 내. 이제 이런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 니키 헤일리 또는 나머지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동맹이 필요하다. 왜? 그게 미국의 바탕에 깔린 힘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 정치 개입, 그리고 여기에서 강하냐 약하냐, 또는 어디에 중동에 주안점을 두냐, 아시아에 주안점을 두냐, 아니면 중국을 누르는데 핵심이 있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헤일리는 어쨌든 동맹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대외 정책 표방을 하고 있는 매파 중에 매파이기 때문에 뭐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미국 이 대선 전국도 돈이 들어가면서 요동치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카타르에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마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마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이 현지 시각 11월 28일 카타르 도하를 찾아 이스라엘, 카타르 측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안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 데이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휴전 연장과 피랍자 추가 석방, 이번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이집트 측 인사도 배석해 일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타르 측은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며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나흘 휴전에다 이틀을 더 연장하는 대신 20명의 피랍자를 추가 석방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하마스 일부 분파가 피랍자 석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지속적인 휴전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의 알사니 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40명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가 다른 무장단체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며 이들은 석방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알사니 총리는 하마스 측도 인질이 아닌 실종자라는 표현을 쓰며 피랍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는데요. 카타르 측은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 무장단체 측에 휴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라며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피랍자 석방과 휴전에 비협조적인 가자 지구내 강경파들을 제거하고 무력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이번 사태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자 지구의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은 앞으로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마스 큰일 났죠. 이 하마스의 이 유력자들은 대부분 지금 카타르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중재자로 나섰고, 카타르 총리,
그리고는 이제 이 모사드 또 CIA 수장들이 와서 3자 회동을 했고 여기에 연관 관계가 있는 이집트도 와서 이 정도 급은 아닌데 와서 배석을 해서 한두 마디 거들었다라는 건데 이제 핵심은 뭐냐? 하마스 쟤들 제거하고 누가 저 가자 지구를 통치할 거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마스를 제거하는 건 다 공통적인데 누가 통치할 거냐? 이스라엘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미국은 아니야. 파타 맡기자. 파타. 자, 이거고 카타르는 일단 지금 뭐 자기네들 휘하에 하마스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중립계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집트는 파타가 하는 게 좋다. 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 난민들이 그냥 시나이 반도로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인질을 하루에 10명씩 더 주면서 하루씩 휴전을 연장하자라는 게 하마스인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공공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최소 40명 이상을 지금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자라고 하마스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른 무장단체가 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무장단체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 못 줘. 우리는 휴전 반대. 왜? 다 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죽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있어 우리는 살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공격은 재개될 거고 하마스는 제거될 거예요. 여기 하마스, 여기 파타인데 파타가 지금 서한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타를 이제 대리자로 내세우고 파타는 이스라엘과 외형적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설린 관계를 가져나가겠다. 그래서 최근에 하마스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오니스트들의 탱크를 타고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세력이라도 적이다. 그게 바로 파타입니다. 그래서 또 파타는 이 인질을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넘겨주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매력 공세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통치하겠다. 이제는 아예 정적을 전부 제거하고 그냥 완벽한 자신들만의 통치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 대신 이스라엘하고는 협조하겠다. 자, 이건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마스 그리고 하마스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슬라믹 지하드나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 이야기 기대됩니다. 중국이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자금을 해외로 빼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국이 통제하고는 있지만 엑소더스를 막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국경 봉쇄와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작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중국을 빠져나간 중국 국적자들의 자금이 수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제 회복이 기대만큼 성과가 없고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한 중국 자산가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자금 유출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보험 상품 등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올해 들어서만 월 평균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현금과 금괴 등으로 바꾸어 밀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본 도쿄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에서는 현금 뭉치를 들고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기내 수화물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금괴를 여러 가방에 나누어 반출하는 방법, 마카오에서 쓸 도박 자금으로 위장해 현지에서 칩으로 바꾼 다음 달러로 환전하는 방법, 홍콩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위안화를 송금하고 이를 예금 증서로 바꿔 해외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필사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중국 개인들의 자금 해외 반출은 연 17조 달러나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2015년과 2016년 남미와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 당국이 마냥 방관할 일은 아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포브스 역시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근거로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자산을 외국으로 빼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무려 75%나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하이오 주립대 루시아 던 경제학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1998년 관련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물론 각국 기업들도 중국 내 위협과 불확실성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물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마치 기축통화국이라도 된 것처럼 시장에 돈을 살포했던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 경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주 희소식이죠. 와, 한 달에 500억 달러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1년에 한 600조, 700조 이 정도 빠져나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소식이고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투자해왔던 기업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투자는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업도 해외로 돈을 투자해서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개인도 나의 재산을 일단 안전한 일본, 영국, 미국 등으로 좀 빼내가야 되겠다. 중국 망하면 그쪽 가서라도 살아야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쿄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도쿄에 있는 최신 호화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 매매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은 해외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카오에 도박하러 간다 해서 위안화 들고 와서 마카오에서 칩을 바꾸고 그리고는 도박 조금 하고는 그걸 달러로 바꿔서 어딘가에 또 준비를 한다. 또 달러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홍콩에 있는 홍콩 소재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은행에서 또 돈을 찾아서 홍콩에 많은 해외 금융업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해외에다가 나의 자산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한 달에 500달러라고 하는 이 돈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빠져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그게 아마 이런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해외에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아무튼 이런 잔매 장사 없다라는 것처럼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또 여기에서 일단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위안화가 하락되겠죠. 그런데다가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죠. 또 위안화가 하락하죠. 자, 이런 것들이 2015년 남미 외환위기, 2016년 동남아 외환위기의 진행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2015년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페루, 칠레 이 나라들이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들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단체로 그냥 외환위기에 빠졌었고 그 다음에 2016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또 이게 또 동남아에서 제일 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또 단체로 외환위기에 빠졌어요. 이 과정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니까 중국도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해서 외환위기에 한번 푹 빠져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부 지자체들이 중국에 투자하자, 중국 투자 지원 기구 설립하고 또 투자하면 또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이따위 짓을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그 지자체 장 우리 대의정치니까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